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특강 개념학습 7번째 나와 있는 정주영의 유리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보시고요. 본문 내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절한 슬픔을 그리고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상황 자체가 자식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혈육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시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누군가가 죽어서 사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정서는 분명할 겁니다. 슬픔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슬픔들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느냐, 감정을 절제하고 있느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절망적인 심정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재회의 기대를 말하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가 그런 차이인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 물론 고전입니다만 제망매가라고 하는 글이 있죠, 그죠? 그글 같은 경우에는 누이가 죽은 거 알고 있을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죠. 정서는 이글하고 똑같을 겁니다. 다만 그 글에서는 미타 차례에서 만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극복 의지를 말하죠. 이 시는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상황이 혈육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 자식을 잃었던 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으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느끼는 애절한 슬픔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죽은 어린 자식의 모습을 언날개, 산새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자, 죽은 자식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언날개, 산새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죽은 아들을 객관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런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승의 아버지가 저승의 자식 사이의 거리감을 밤, 별 등으로 표현하여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하자의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눈물에 어린 아이의 모습을 물먹은 별, 보석으로 표현하거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고 보고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자, 특히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역설적 표현, 이거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에서 죽은 아이의 영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 이게 왜 복잡한 심정이라고 부르는지는 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떤 건지 스케치를 했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죠. 짧은 글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자, 일단 하자가 유리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창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쳐 있는 것이 차고 슬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1이라고 한번 붙여놔 볼게요. 선생님 일단 잠깐 하나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상황 자체는 화자가 지금 방 안에 있는 상황 같죠. 그리고 방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방에 방 밖과 안을 나누는 인위적으로 제가 그냥 방 밖이라고 하고요.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방 안이라고 하죠. 화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운 마음 때문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유리창에 뭐가 비치냐면 차고 슬픈 게 비친답니다. 그러면 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유리창을 통해서만 밖에 아들이 온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하자를 이어주는, 다른 말 써볼게요. 하자가 있는 지금 방 안은 이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방 밖은 죽은 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저승을 보여주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유리창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일단 첫 번째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동시에 이승과 저승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매개체이면서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단절체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퉁쳐서 말하면 유리의 기능은 이중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중적 기능,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단절체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차고 슬픈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해제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사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거는 죽은 아들의 객관화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글 속에 이러한 장치들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은 아들을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객관화해서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의 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죽은 아들의 이름이 길동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하자가, 아버지인 하자가 슬픔을 칵 누르고 지금 시를 하나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분에서 유리에 우리 길동이가 비친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그 부분에서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죽은 아들을 객관화시킨 외부적인 사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불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또 역시 두 번째죠. 유리에 비친 아들의 모습을 언 날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자가 어떻게 하냐면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하자의 어떤 행동이 나오죠. 유리의 어렴풋이 하자의 마음속에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까 유리의 어떤 형상이 비쳐도 마치 아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진짜 저밖에 아들이 왔나 싶어서 아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유리를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이 행동 속에는 하자의 어떤 정서가 내재되어 있냐면 그리움이겠죠. 자식을 더 명확히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와 부딪히고, 자, 밖에는 뭐밖에 없냐면 새까만 밤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자는 뭔가 밖에 아들이 왔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지우고 봤더니 밖에 보이는 건 밤밖에 없어. 기대가 실망감, 절망감으로 바뀌는 거죠. 정서가 이렇게 하나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하자가 느끼는 절망감, 해제에 나온 말로 바꿔볼게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그런 상황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새까만 밤이라고 하는 시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밖에는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이 부분은 물먹은 별이라 그랬죠, 그죠? 해석은 잘 들어보세요. 자, 별도 밖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보석은 아마 그 별을 비유한 말일 거니까 같은 말일 텐데, 죽은 아들의 모습일 건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먹은 별이죠. 물먹은 별. 그러니까 왜 별이 물이 먹었냐면 하자가 지금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고인 상태로 밖에 있는 별을 바라보니까 그 별이 물 먹은 것처럼 보였겠죠. 자, 이런 하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심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자의 눈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밖에 봤더니 아들은 없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밤에 유리를 홀로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이제 이 시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오른쪽에 다시 필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외롭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이죠. 동시에 황홀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마음일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뭐를 꾸미고 있냐면 심사,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말이죠.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동시에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되게 예쁜데 못생겼어 이런 말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표현 방식은 역설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역설법 가운데에서도 수식의 모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 형용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모순 형용 역설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대체 하자가 지금 왜 이런 모순 형용의 방식을 썼을까?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쓰고 있는 게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아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부모가 돼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 마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할 텐데요. 나이가 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이 아픈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자식이 지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마 가장 절망적인 상태일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지금 감정을 절제하고 쓰고 있죠. 이까지 읽는 동안에 정서라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정을 꽉 억눌러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런 방식을 쓴 겁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하고 부정적인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칠게요. 그냥 도식화 시키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라고 치고요. 황홀한 건 다시 플러스 10이라고 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합해지게 되면 마음은 뭐가 돼요? 0의 상태가 돼버리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마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동시에 병치함으로 인해서 감정을 절제하는 그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방식을 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을 문학적으로는
저기 뭐야 대위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음악에서 대위법이란 말을 쓰는데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하가 그런 방식을 썼대요. 고음이 나오면 저음이 나오는 것을 함께 배치를 해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인데 이거는 정서적으로 대위법을 썼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화자의 정서의 상태를 이론적으로 0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까지 본다면 이 시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게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런 감정 절제를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눈에 보이네요. 하나가 죽은 아들을 객관화시켜서 표현했다고 하는 게 하나 눈에 보이고 또 하나 보이는 점은 모순, 형용, 감정의 대위법을 썼다라고 하는 게 눈에 하나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이거는 아들의 보통 죽음의 원인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해요.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서 산새 마찬가지로 죽은 아들을 객관화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부분에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냥 하자가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극복 의지 같은 건 1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 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인데 만약에 이 시가 글쎄요 뭐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내신 문제 같은 데에서는 뭐 읽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반드시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제망매가하고는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오죠. 19체 한가에서 낙구의 첫 부분이 감탄사를 쓰는 것처럼 이걸도 형식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망매가에서 차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치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슬픔에 극복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봤던 요 글에서는 극복 의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로 가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가장 골라봐라. 정주홍의 유리창원은 시인이 29세 되던 30년에 쓴 것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식을 잃은 젊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독자들도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과 이를 심미적으로 승화시키려는 태도를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슬픔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미적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태도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자, 이걸 전체의 기본적인 해제가 나온 것 같고요.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유리에 비친 대상을 차고 슬픈 것이라고 한 것에서 시에 나온 내용이고요. 아이가 죽은 후에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지냈을 하자의 모습, 절절한 슬픔, 상실감, 괴로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건 해제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 보기에서. 자, 2번은 입김을 불자 유리에 어린 대상이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한 것은 이게 죽은 아들의 객관한 표현이었죠. 언 날개 파닥거린다고 한 것은 아이와의 추억에 얽매여 있지 않으려는 하자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면 하자는 극복 의지를 보이는 사람인 거잖아요.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극복 의지가 나왔다라는 말인데 그딴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언날개를 파닥거린 다음에 하자가 어떻게 하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죠. 아이를 더 잘 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추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1도 상관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 유리에 분 입김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행위에는 어떤 행위에는 죽은 아이에 대한 하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어 행위의 의미 더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것. 자, 4번. 물먹은 별을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한 것에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심미적으로 승화한 하자의 마음. 자, 하자가 아들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거를 물먹은 별 반짝 보석처럼 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미적으로 시적으로 승화한 것이다. 슬픔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거나 노출하지 않고 슬픔을 감추고 시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4번도 가능한 표현이겠죠. 자, 5번은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는 아이의 부재를 확인한 하자가 느끼는 비애가 표출된 거야. 절망감이 표출된 거야. 슬픔의 극복 의지는 없다라고 했어요.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다음에 3과 4에 들어갈 3과 4인가요? A와 B가 지금 또 탈한 것 같은데요. 자,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시어를 써봐라. 한번 읽어볼게요. 역설 중에는 하나의 대상을 상호 모순되게 대립되는 시어로 수식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외롭다, 황홀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 이 시에 나오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이에 해당한다. 유리를 닦는 화자가 지니는 모순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19에서는 무엇은 기억이네요. A가 아니라 기억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한 데서 오는 부정적인 정서, 외롭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니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 너머로 잠시나마 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오는 긍정적인 정서, 이거는 황홀함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던 유리의 기능이에요. 유리는 대상과 화자 사이를 단절시키는 절망감을 주는 어떤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자가 대상을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모순 형용의 방식을 쓰는 이유는 감정 절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독자의 반응이다. A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자, 서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보기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크게 절망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할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을 흘렸는데 혈육의 죽음 같은 상황. 어느 날 꿈에 그리워하던 할아버지를 만났고 너무 기뻐 할아버지를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 하지만 꿈에서 깨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꿈을 꾸기 전보다 더 슬퍼졌던 적이 있어 이 작품에 나오는 유리에는 꿈과 유사한 두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자, 이미 또 설명드렸던 거네요. 유리의 기능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 글 속에 나오는 유리 혹은 유리창,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통과 단절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글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출제가 되게 된다면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한 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